자, 김정남 이야기를 해야겠죠. 이게 머릿속 다 지워봐. 각종 언론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니까 오히려 헷갈리잖아요. 다 지워보고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이 이야기를. 자, 여기서 어디까지가 팩트인가를 먼저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죽은 사람이 김정남이 맞습니까?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왜냐하면 밝혀진 게 신분증에 있는 김철. 이름도 김철이라고 다르고 또 생년월일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김철이가 김정남이 옛날에 많이 썼던 뭐 SNS에 썼던 이름이기도 하고 뭐 가짜 신분을 썼다고는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이 사람이 김정남이라고 법의학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그 경찰도 시체를 인도하려면 유전자 샘플을 갖고 와라. 대조해보고 보낼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김정남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으니까 유족 김한솔이요? 그렇죠. 아들. 그 아들이 와서 유전자를 한번 대조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자기 아버지인지 아닌지 알 거 아니야. 일단 그거고. 그러면은 김정남으로 추정되는 바로 이 사람이 다른 뉴스를 들어보니까 김정은이 그 사망 소식을 듣고 밤새 울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죽인 사람이 그렇게 올 리는 없잖아. 사이코가 아닌 이상. 아니, 그건 또 어디서 나온 뉴스래요? 제가 종편에서 봤어. 종편에서요? 종편에서. 이상하네. 국정원에서. 어디서 알았대, 그건? 그러면 국정원에서 나온 정보라는데 우리나라 국정원이 대북 휴민트 라인이 다 무너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종편의 패널이 뭐라 그러냐면은 김정은은 그렇게 울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이상하게 디스 겸과 뭔가 논평을 하더라고. 그러면은 패널이. 네, 동편 패널이. 근데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어쨌건 김정남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고 언론의 의도대로 우리나라 국정원의 의도대로 김정남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그 동영상 보니까 어떤 여자가 뒤에서 굉장히 흐릿해요. 그래서 그게 좀 어두운 곳이었나 봐. 가서 코 얼굴에다가 뭘 씌워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가끔씩 왜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얼굴에 무슨 마취제 같은 거 하듯이 했는데 이 사람은 거기서 쓰러진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막 걸어가요. 걸어가서 의무실까지 갔죠. 네, 의무실까지 들어가는 장면까지 다 나와. 그 다음에 실려 나오죠. 실려서 가다가 죽었다는 거잖아요. 네. 며칠 전에 그 김정남이라고 김철이라고 하는 공식적으로 그 사람이 의무실에서 소파에서 이렇게 늘어져 있는 사진이 뜬 적이 있어요. 그 사진을 보니까 뭐 기절하거나 잠자는 모습으로 보인다라고 게 추정이 됐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김정남 같기는 해요. 또 동영상 이번에 공개된 것도 보니까 김정남 비슷하기는 하고 100% 단정할 수는 없지만 김정남 같아요. 그런데 아직 그 말레이시아 경찰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김철이고요, 아직. 그 다음에 북한 국적을 갖고 있는 여권이고, 북한 여권이고, 그 다음에 10여 명 정도가 그 총 가담자가 그 정도 되는 의로 의심된다. 그리고 4명의 북한 국적을 갖고 있는 남자들은 북으로 갔다. 출국해서. 그 정도까지만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정보들은 10걸음은 더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공식적인 라인이 아닌 곳에서도 그러니까 추정에 추정을 더하고 거기다가 네. 자기들 색깔을 입혀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북한이 김정남을 살해했다로 그냥 확정을 지어버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예, 그냥 세뇌 당한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언론은 두 가지를 거짓말했죠. 현장에서 바로 쓰러져서 옮겨가던 과정에서 죽었다. 근데 실제 보니까 테러를 당하고도 한 2, 3분 정도는 멀쩡하게 자기 발로 돌아다닐 수 있는 상태였던 게 밝혀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관계되어 있는 용의자들 중에 뭐 북한 남자가 있다라는 방송 우리가 제일 먼저 하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이 출국했다라는 거 이후에 신상 정보를 관련해서 그 사람들이 평양에 들어갔다는 보도까지 우리 언론이 제일 먼저 때렸어요. 우리나라 국정원이 뭔 재주로 이렇게 이 사안에 대해서만 이렇게 빠르게 그 정보를 얻고 동영상이나 사진 자료를 비롯한 자료들을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르다 싶을 정도 쏟아내줄 수 있는지 난 그 점에 그 정보 출처가 놀라운 거야 지금은. 집이 새로 지어졌는데요. 집의 구조는 그 집을 설계한 사람이 가장 잘합니다. 막 그렇다. 원래 범행 현장에 대한 정보는 범인과 피해자만이 가장 잘 알고요. 그 다음에 아는 사람은 거기에 수사하러 간 경찰이에요. 그리고 모든 정보들은 경찰로부터 나오는 정보를 가공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정보는 경찰 정보로 앞서가고 있어요. 놀랍게도. 10걸음을.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뭐 그거야 우리가 뭐 직접 취재할 수도 없고 말레이시아 정부가 사실은 키를 갖고 있는 것이고 김정남인지 아닌지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한테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이들을 누가 왜 뭐 어떤 방식으로 이용해 먹고 있느냐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전에 일단 우리 송 작가님께 이제 중국과 그리고 김정남, 김정은의 어떤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모택동이 한국전에 참전해야만 했던 이유는 모택동이 이제 그 당시 국민당 군대하고 예. 전쟁을 할 때 3만 명 정도의 병력을 파견해 줬기 때문에 김일성이 산하돼 있는 예. 군사, 북한 군사 관련된 조직에 3만 명 이상이 참전을 했기 때문에 그 후에 북한, 중국군 안에 있었던 조선족 병사들을 무장을 시켜서 한 3만 5천 명 정도를 이 북한에다 다시 파견을 시켜줬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남한을 침공하는데 선봉부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거든. 왜냐하면 그 당시 그만한 전투 경험을 갖고 있는 부대가 있다는 거는 그 전투력에 있어서 막강한 위치를 점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중국은 한국 침략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분명히 약점이 있는 국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부가 쓰고 나서는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당시 말하자면 중국에서 건너갔던 연안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전부 숙청을 해버렸어요. 빨치산파로 불리는 김일성 친계 가족들을 해갖고 친정체제를 이뤄냈고, 그리고 74년부터 시작해서 무려 30년 동안 김정은이라고 하는 후계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키워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김일성이 처음에 이제 정권을 잡았을 때는 해외에서 많은 소련파들, 중국파들, 국내파들이 섞여져 있는 가운데에서 정권에 대한 안정이 어려웠던 시기였고, 김정은은 세습이라고는 하지만 30년 동안 아버지하고 같이 1세대 그 빨치산들하고 같이 북한의 정권을 안정시켜서 끌고 온 일종의 이제 과도기 정부를 안정정부로 끌어갈 수 있었던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김정은이 아니라 김정일. 김정일. 네. 그런데 김정일과 그 중국 간의 관계는 사실상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어요. 그렇다면서요. 네, 왜냐하면 김정일은 굉장히 자주적인 입장에서 중국의 간섭을 최소화하려는 역할이 있었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중국에서는 첫 아들인 김정남을 통해 가지고 일종의 황태자를 잡아서 자기 사람으로 이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볼모야, 볼모? 볼모로 쓰려고 하는 이제 정책을 폈던 거죠. 그리고 또 김정남 자체가 스위스에서 공부를 할 때부터 형제들하고는 아주 자유롭게 따로 이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약간 자본주의적인 쪽에 이제 많은 뭐라 그럴까 물이 들었어. 물이 들어 있었던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일찍부터 후계자에서는 구도에서. 이제 밀려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차기 후계자 구도가 완성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제 삼남이었던 김정은이 무리하게 이제 정권을 승계하게 된 거예요. 갑작스러운 사망에서. 새파랗게 어린 김정은이가. 그래서 당시 중국과의 교류와 경제를 다 잡고 있었던 고모부 장성택이 사실상 중국 이영호와 함께 그 수렴청정, 그러니까 일종의 배후 세력으로 역할을 할 걸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장성택과 중국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중국이 충분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친중파의 수렴청정으로. 그렇죠. 그리고 그 친중파였던 장성택은 이제 나이 어린 자기하고 이제 교류가 없잖아, 사실 얘는. 얘보다는 이제 김정남을 좀 더 그 관리를 하고 김정남의 어떤 그 개인 사업이라든지 생활 자체를 보호해 줬었던 그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고모부는 김정남하고 뭔가 더 교류가 많았고, 그렇죠. 김정은하고는 별로 교류가 없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김정은한테 세력이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인 구도가 안 될 것이고, 만일의 경우에 북한에서 정변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생길 때는 자, 김정은을 밀어버리고 김정남을 내세워서 정권을 교체할 수 있겠다라는 일종의 보관으로 이 킵을 해둔 거야. 키핑을 해놨다. 네. 키핑을 해놓은 상태로 있었는데, 의외로 김정은이 똘똘한지. 아니, 똘똘한지 주변에 있는 애들이 그랬는지 아니면 진짜 성질이 더러워서 그랬는지 고모부랑 자기 후견인인 이영호를 그냥 숙청을 해버렸네. 갑자기 날려버렸어요. 갑자기 날려버렸어.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끈이 떨어져 버린 거야. 그렇지. 아니, 뭐 이런 미친놈이 있지? 이 자식 이거 손 좀 봐줘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은 하는데, 국제 정세가 날로 이상하게 코여가는 거야. 미국은 자꾸 일본하고 와서 찝적대지, 한국은 미국한테 붙어서 예전하고 다르게는 빗나가지, 이 새끼는 맨날 미사일 쏘고 핵실험해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지정학적인 정치적인 위치로는 필요한데, 그렇다고 손 치더라도
지금 있는 상태에서 북한을 너무 매몰차게 몰아내지 못하는 관계에서 벌써 한 5년 가까운 시간 동안 김정은 정권이 체계를 잡아가고 있는 단계였단 말이에요. 중국도 속이 타겠네. 속이 탄 거지. 그래서 사실 지금 있는 입장에서 이제 최근에 지금 거기까지가 현재라고 치면 현재로서 북한은 중국의 통제를 벗어난 상태에서 미사일을 쐈어요, 그제. 그렇죠. 아베랑 트럼프랑 회담하고 있는 미사일을 쐈단 말이에요. 중국은 뭐 거의 손 써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이제 중국은 빡도 많이 돌았고 이제 국제 제재적인 차원에서 이제 동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었단 말이지. 그런 의미에서 사실 지금 그 김정은이 연이어서 자기 형을 이게 그 암살하는 일종의 국제적인 테러를 노골적으로 저질렀다고 하는 거는 중국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이러지? 미쳤나? 이런 거지. 지금 있는 상황은 사실 자중해야 되거든. 쌈자라는 미국이랑 일본한테 원펀치를 날렸으면 뒤로 물러나갖고 어떻게 할 건데 이게 이렇게 이제 자기 그늘 밑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중국이 후견을 하고 있고 마카오에 보호하고 있던 김정남을 공작원을 보내서 말레이시아 그리고 타국에서 공개적으로 암살을 했다. 이거는 중국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행위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건 발생 초기에는 중국이 북한의 소행임을 100% 믿기 어렵다. 한국과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국가기관지의 언론 보도가 나왔던 거예요. 왜? 그랬어요? 도저히 실제 그렇게 나왔어요. 북한, 이제 한국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랬어? 근데 지금 계속해서 이제 추가 증거들이 나오면서 뭐 공작원 명단이 까지고, 걔네들이 북한 국적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말레이시아 정부, 경찰 정부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거 이제 100% 북한 정부는 부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게 이제 사실상으로 겪어 들어가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완전히 오도 가도 못하게 자기한테 족쇄를 세운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 시기에 왜 그런 미친 짓을 왜 그런 미친 짓을 할 수 있느냐? 이 짓을 해서 북한이 얻을 게 뭐가 있냐? 이런 짓을 했을 때 그나마 수혜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이득을 보는 놈이 범인이라고. 이해관계상 지금 굉장한 그 탄핵 위기 국면 하에서 이걸 이제 말은 안 되지만, 정북몰이 내지는 그 남북 대결 모드로 끌고 가려고 있는 한국 정부가 어떻게든 관여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런데다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이에 대한 정보들을 뉴스로 타진한 나라가 또 우리나라고, 우리 공중파도 아니고 TV조선이고. TV조선이 또 우리나라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서. 그러니까 정보는 국정원한테 받았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게 돼버리다 보니까 요거 조금 이상하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국정원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개과천선했다는 증거는 없어요.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그냥 의심하고 봐야 돼. 솔직히 말하면 북한 정보가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의심하지 않으면 그거는 바보국민, 개돼지밖에 안 되는 거고 김정은이 김정남을 살해했다라는 의도에 그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롯데가 골프장 부지 제공하겠다고 나왔어요. 사드 문제로. 그러니까 그런 형식, 그런 후폭풍 같은 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진짜로 그게 이득을 얻는 자는 누구인가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고 우리가 뭐 전염들도 음모론 퍼뜨리네 할지 모르겠지만 그럼 국정원이 음모가 많지 우리가 음모가 많니? 말하자면 그런 거 아니야. 걔네들이 지금까지 어떤 음모로 뭔 짓을 대선까지 조작했던 놈들인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뭔 의도를 갖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좀 깨놓고 이야기 한번 해보자고. 국정원이 뭔가 공작을 해가지고 김정남을 죽였다고 해도 나는 거기는 그럴 수 있다고 쳐. 근데 또는 북한이 김정남을 죽였다고 쳐. 근데 그 정보가 가공돼서 들어올 때는 국정원에 의해서 마사지가 돼가지고 지들 유리한 쪽으로만 써먹는다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무슨 경선 붐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잦아든 측면도 있고 딱 그날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롯데 같은 경우는 사드 부지 제공할게 이렇게 된 것도 있단 말이에요. 대응 논리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이 사건 있기 3일 전에 김정남과 박근혜가 뭐 아시아 태평양 대단을 통해 갖고 직접적으로 연결을 받았고 김정일과 주고받던 편지 전달인도 김정남일 가능성이 높고 또 둘 관계가 일종의 북한 정부의 비선 관계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경향신문 보도가 터진 지 딱 3일 만에 이 사건이 맞아요. 터진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까마귀 날다 배 떨어진 상황이냐라고
라는 부분에 대한 의심이 첫 번째로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강하게 의심하는 부분인데 박근혜 정권 들어서 2016년 초부터 이 김정남의 대한민국 망명을 추진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 실패를 했다고 했잖아요. 예, 추진해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국정원 주관으로 움직였던 게 아니고 이것도 비선으로 움직였어요. 친박 전직 국회의원 출신 친박 모 인사와 최순실 씨의 지인이라고 하는 50대 여인이 여기에 깊숙이 개입이 돼서 중국도 가고 하면서 김정남을 포섭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일단 실패를 했죠. 그 D-Day는 2017년 3월이었어요. 한 달 뒤에 한 보름 뒤에 김정남이 망명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난리 뽁대기를 부려면 이거 탄핵은 예상하지 못했었죠. 그때 당시에 1년 전이니까. 그러면 2017년 대선에서 승기를 확실히 잡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었을 거예요. 그때 2012년 대선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때도 얘기가 나왔었죠. 김정남이 망명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가 그 선제적 효과로 터뜨리니까 그게 발표가 안 된 측면이 있고 문제는 그게 김정남이 한국에 망명을 하게 되면 그 자체로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북한의 반응 때문에 효과가 더 커져요. 그렇죠. 그러면 니들이 거의 전시 상태로 가죠. 니들이 서울을 불바다 만들어 버리겠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것 때문에 더 사건이 커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김정남을 한국으로 망명을 시키려는 시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타진을 하다가 안 된 이유가 과연 김정남에게 있어서 남한이 안전한 곳이냐라는 것이 왜 예전에 그 고위 탈북자가 그 살해되는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런 그렇죠. 등을 보았을 때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다. 죽을 수도 있잖아. 이제 그러니까 안 간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렬이 됐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다시 2017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2017년 초에 망명을 다시 한번 성사시켜 보려고. 왜냐하면 솔직히 그때에 비해서 장성택이 뭐 이렇게 죽고 뭐 그쪽 끈이 떨어지고 숙청 뭐 등등 해서 김정남의 처지가 예전에 비해서 더 나빠진 상태이므로 이쪽에서 다시금 망명을 시도했을 때 끌어당겨 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예. 그리고 아까 그 재단 이름은 유럽 코리아 재단이에요. 아시아 태평양 재단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야. 그래서 지금 그 강하게 의심이 되는 게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면 북한이 김정남과 연결돼 있다는 정보 소스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번에 미사일 실험과 또 하나는 물론 이건 우리나라 정편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김정남이 지민님 말씀하신 대로 요즘 생활이 궁핍해서 북측의 생활비 지원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요구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 첩보가 떠돌고 있어요. 공식화되지 않은 그 두 가지가 북한과 연결이 돼 있고 우리 남쪽과 연결되어 있는 거는 박근혜의 비선인 눈꼬리 3인방 중에 한 명이 연관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유당에 있는 친박 전직 국회의원 1명, 최순실 씨 지인이라는 50대 여인 1명, 그리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움직였는데 그 과정에 개입한 건 아니지만 그 움직이는 첩보를 포착을 해서 국정원이 그 사건을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올해 3월에 망명을 시키기 위한 시도를 국정원도 정보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비선에 의해서 그런 것이 추진되고 있다. 원래는 국정원이 그것을 전부 기획하고 일을 다 맡아서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게 그렇죠. 아니라 비선이 움직이다 보니까 국정원은 그 정보를 또 이제 포착을 했다. 저는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국정원이 그 정보를 포착을 했다고 하는 거는 발뺌 아닌가. 왜냐하면 비선이 움직이더라도 국정원이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성사되기 힘든 사이즈예요. 아하.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향신문건 이번에 뭐 망명건 이런 것들이 또 김정은과 연결이 돼요. 그 두 가지 두 군데 연결되는 거 외에는 다른 연관성을 찾기가 참 힘들거든요. 살해 동기가 없단 말이야. 근데 살해 동기는 이제 자시하고 우리가 그걸 팔 수는 없고 추정은 무한정 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뉴스가 얘기 나와요. 연이은 북풍 미사일하고 김정남. 네. 북풍이 터져도 새누리당 지지율 안 올라가고 야당 지지율 안 떨어지더라. 사람들은 그게 북풍이 의미가 없는 때 왜 저지를 하나 할 텐데요. 한 발 더 나가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목적이 북풍이 아닌 거지. 대선에 미칠 영향이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전전 방송에서 추정한 것처럼 저는 그걸 싸더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김정남 문제만 터지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북한에서 우리는 그런 적 없다. 실제로 그런 적이 없으면
그런데 3월 달에는 키리졸 훈련 예정돼 있잖아요. 네. 그 감정이 이렇게 거리 깊어지기 시작해서 서로 간에 말로라도 험악하게 공방이 오가면 결론적으로는 사드 배치에 가장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주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실제로 김정남을 누가 죽였건 상관없이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로 연결시키려고 한다는 정황들이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그러니까 암살 배후에 어찌 됐거나 우리 국정원이 가담은 안 했을지 몰라도 정보를 빠르게 얻어오고 있었다는 차원 안에서는 김정남 주변에서 김정남을 감시했거나 계속 알짱알짱 그랬다는 거지. 그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관리하고 있었을 만한 어떤 정황은 확실하게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수 있는지 난 그 점에 그 정보 출처가 놀라운 거예요 지금은. 집이 새로 지어졌는데요. 집의 구조는 그 집을 설계한 사람이 가장 잘합니다. 막 그렇다. 원래 범행 현장에 대한 정보는 범인과 피해자만이 가장 잘 알고요. 그 다음에 아는 사람은 거기에 수사하러 간 경찰이에요. 그리고 모든 정보들은 경찰로부터 나오는 정보를 가공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정보는 경찰 정보로 앞서가고 있어요. 놀랍게도. 10걸음을.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뭐 그거야 우리가 뭐 직접 취재할 수도 없고 말레이시아 정부가 사실은 키를 갖고 있는 것이고 김정남인지 아닌지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한테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이들을 누가 왜 어떤 방식으로 이용해 먹고 있느냐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전에 일단 우리 송 작가님께 이제 중국과 그리고 김정남, 김정은의 어떤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모택동이 한국전에 참전해야만 했던 이유는 모택동이 이제 그 당시 국민당 군대하고 예. 전쟁을 할 때 3만 명 정도의 병력을 파견해 줬기 때문에 김일성이 산하돼 있는 군사 북한 군사 관련된 조직에 3만 명 이상이 참전했기 때문에 그 후에 북한 중국군 안에 있었던 조선족 병사들을 무장을 시켜서 한 3만 5천 명 정도를 이 북한에다 다시 파견을 시켜줬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남한을 침공하는데 선봉부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거든. 왜냐하면 그 당시 그만한 전투 경험을 갖고 있는 부대가 있다는 거는 그 전투력에 있어서 막강한 위치를 점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중국은 한국 침략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분명히 약점이 있는 국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부가 쓰고 나서는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당시 말하자면 중국에서 건너갔던 연안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전부 숙청을 해버렸어요. 빨치산파로 불리는 김일성 친계 가족들을 해갖고 친정체제를 이뤄냈고, 그리고 74년부터 시작해서 무려 30년 동안 김정은이라고 하는 후계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키워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김일성이 처음에 이제 정권을 잡았을 때는 해외에서 많은 소련파들, 중국파들, 국내파들이 섞여져 있는 가운데에서 정권에 대한 안정이 어려웠던 시기였고, 김정은은 세습이라고는 하지만 30년 동안 아버지하고 같이 1세대 그 빨치산들하고 같이 북한의 정권을 안정시켜서 끌고 온 일종의 이제 과도기 정부를 안정정부로 끌어갈 수 있었던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김정은이 아니라 김정일. 김정일. 네. 그걸 갖고 있는 여권이고 북한 여권이고, 그 다음에 10여 명 정도가 그 총 가담자가 그 정도 된 의로 의심된다. 그리고 4명의 북한 국적을 갖고 있는 남자들은 북으로 갔다. 출국해서. 그 정도까지만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정보들은 10걸음은 더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공식적인 라인이 아닌 곳에서도 그 추정에 추정을 더하고 거기다가 네. 자기들 색깔을 입혀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북한이 김정남을 살해했다로 그냥 확증을 지어버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예, 그냥 세뇌 당한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언론은 두 가지를 거짓말했죠. 현장에서 바로 쓰러져서 옮겨가던 과정에서 죽었다. 근데 실제 보니까 테러를 당하고도 한 2, 3분 정도는 멀쩡하게 자기 발로 돌아다닐 수 있는 상태였던 게 밝혀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관계돼 있는 용의자들 중에 뭐 북한 남자가 있다라는 방송 우리가 제일 먼저 하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이 출국했다라는 거 이후에 신상 정보를 관련해서 그 사람들이 평양에 들어갔다는 보도까지 우리 언론이 제일 먼저 때렸어요. 우리나라 국정원이 뭔 재주로 이렇게 이 사안에 대해서만 이렇게 빠르게 그 정보를 얻고
동영상이나 사진 자료를 비롯한 자료들을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르다 싶을 정도 쏟아내줄 수 그러니까 정표현의 패널이 뭐라 그러냐면은 김정은은 그렇게 울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이상하게 디스 겸과 뭔가 논평을 하더라고. 그러면은 패널이 네, 동편 패널이. 근데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어쨌건 김정남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고 언론의 의도대로 우리나라 국정원의 의도대로 김정남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그 동영상 보니까 어떤 여자가 뒤에서 굉장히 흐릿해요. 그래서 그게 좀 어두운 곳이었나 봐. 가서 코 얼굴에다가 뭘 씌워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가끔씩 왜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얼굴에 무슨 마취제 같은 거 하듯이 했는데 이 사람은 거기서 쓰러진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막 걸어가요. 걸어가서 의무실까지 갔죠. 네, 의무실까지 들어가는 장면까지 다 나와. 그 다음에 실려 나오죠. 실려서 가다가 죽었다는 거잖아요. 네. 며칠 전에 그 김정남이라고 김철이라고 하는 공식적으로 그 사람이 의무실에서 소파에서 이렇게 늘어져 있는 사진이 뜬 적이 있어요. 그 사진을 보니까 뭐 기절하거나 잠자는 모습으로 보인다라고 게 추정이 됐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김정남 같기는 해요. 또 동영상 이번에 공개된 것도 보니까 김정남 비슷하기는 하고 100% 단정할 수는 없지만 김정남 같아요. 그런데 아직 그 말레이시아 경찰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김철이고요, 아직. 그다음에 북한 국적으로. 자, 김정남 이야기를 해야겠죠. 이게 머릿속에 다 지워봐. 각종 언론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니까 오히려 헷갈리잖아요. 다 지워보고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이 이야기를. 자, 여기서 어디까지가 팩트인가를 먼저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죽은 사람이 김정남이 맞습니까?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왜냐하면 밝혀진 게 신분증에 있는 김철. 이름도 김철이라고 다르고 또 생년월일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김철이가 김정남이 옛날에 많이 썼던 뭐 SNS에 썼던 이름이기도 하고 뭐 가짜 신분을 썼다고는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이 사람이 김정남이라고 법의학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그 경찰도 시체를 인도하려면 유전자 샘플을 갖고 와라. 대조해보고 보낼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김정남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으니까 유족 김한솔이요? 그렇죠. 아들. 그 아들이 와서 유전자를 한번 대조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자기 아버지인지 아닌지 알 거 아니야. 일단 그거고. 그러면은 김정남으로 추정되는 바로 이 사람이 다른 뉴스를 들어보니까 김정은이 그 사망 소식을 듣고 밤새 울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죽인 사람이 이렇게 울 리는 없잖아. 사이코가 아닌 이상. 그건 또 어디서 나온 뉴스래요? 제가 종편에서 봤어. 종편에서요? 정편에서. 이상하네. 국정원에서. 어디서 알았대, 그건? 그러면 국정원에서 나온 정보라는데 우리나라 국정원이 대북 휴민트 라인이 다 무너진 걸로